안녕하세요, 정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합법과 탈법, 위법에 대하여 경영자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 그 중에서 계약서로 바인딩할 수 있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는 항상 의사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것이 계약서에 혹은 문서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든 노무계약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간에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메일로 주고받는 그러한 것들까지 말이죠. 경영자는 결국에는 경영적 판단과 리스크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진행을 할 것이고요. 보수적 판단을 한다면은 리스크를 배제한 채로 가고 싶겠죠.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오너들은 그 계약서의 가치를 좀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너들은 계약서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아직 경험을 보지 못했거나 혹은 지금까지는 신뢰관계, 구두관계로 다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본금을 처음 발기했던 동업자, 주주, 이사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의뢰인께서 저한테 오셨는데 굉장히 성공한 상장된 회사를 갖고 계신 오너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처음에 일으켰을 때 주주 협약서를 쓰지 않고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역할을 했던 주주가 중국에 마케팅 시장을 열었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이죠. 이 코스메릭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주주 간에, 오너와 주주 간의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너 입장에서는 회사가 불안정한 지위를 계속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주주 쪽에서는 자신의 주식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걸 처분해서 돈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문제에서 오너는 저에게 이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김앤장과의 그 분쟁으로 이어졌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이 오너가 주주 협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는 것은 지나간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오너들은 갖고 있는 리스크가 회사의 경영에서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경영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들을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불거지는 분쟁 중에 하나가 노무 간의 계약, 그리고 투자자와의 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의뢰인께서 회사의 오너이신데 저한테 왔습니다. 계약서상으로 분쟁이 이미 일어나고 나서 말이죠. 그래서 3장짜리 계약서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엔젤 투자를 받았는데 엔젤 투자자들이 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엔젤 투자자들을 배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3장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보통 1항에 있지 않고 2항, 3항 혹은 1호, 2호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동의하에 그 결정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러한 조항들이 모이니까 이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회사를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투자자를 받아서 지분을 준다던가 아니면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이사로 앉힌다던가 이러한 문제들을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엔젤 투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악덕 VC들의 행태였습니다.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VC들이 어떻게 다루느냐, 그 떡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계약서로 다룰 수가 있는데, 그 VC들은 그 계약서를 이미 검증이 됐고 변호사들을 통해서 검토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오너 입장에서는 인큐베이팅도 해야 되고 이건 엑셀레이팅 해야 되는데 자그마한 돈이라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여러 군데서 이미 돈을 끌어온 상황에서 돈을 추가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먹 겨자먹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키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투자가 자칫 회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정권에 대해서 동의 여부,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해달라, 이러한 것들은 그냥 총판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야 되는 거죠. 독점 판매권이 아니라요.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수료를 단순히 퍼센트로만 얘기한다. 매출액의 퍼센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걸어야 되는데, 계약서상에는, 3장짜리 계약서상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권리만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VC들이 들어올 때 회사를 좀먹는 그러한 행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회사 내부적인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외부적인 계약서는 당연히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한 회사에게 합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합의는 진행이 됐고요. 그 저작권을 침해한 그 업체의 오너가 사인을 했습니다. 사과문까지 만들어서 거기에도 사인을 했지요. 거기에는 제가 위약금을 합의금의 약 3배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금액이 과도한 금액은 아니었고요. 물론 상대방 그 오너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방 오너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나 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한 것을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것은 이게 법정에 가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기선제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로 이끌고 어떤 지리한 다툼이 있는 어떤 소송으로 끌고 가지 않은 거예요. 저희 측 의뢰인은 경영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상대방 오너가 합의서에 사인을 해놓고서 그것을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뒤늦게 변호사가, 즉 상대방 측 오너의 변호사가 이 합의서가 불합리하다, 좀 더 다퉈봐야 할 쟁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합의서에 위약금을 선정해 놨거든요. 위약금을 저희가 예상하는 손해배상액 정도로 맞춰 놓은 거예요. 단순히 3배가 아니라 처음부터 위약금을 3배로 만들기 위해서 합의금을 3분의 1로 잡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소장 넣기 전에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서 넣거든요. 그 청구 금액의 3분의 1을 제가 넣은 거예요. 상대방에게는 뭐 변호사 선임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합의를 해라 라고 한 것이고, 합의점에 도출된 거죠. 그런데 3일 만에 상대방 오너가 이것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협상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위약금은 당신이 침해를 하든 침해를 하지 않든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행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니까 그 돈을 제시를 할 것이냐, 합의금을 낼 것이냐, 혹은 다시 합의를 할 것이냐. 합의금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계약서 합의서의 그 문구만 좀 수정하자라고 해서 자신들이 뭐 침해했다라는 것보다 침해할 여지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바꾸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의서에 위약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플러스 이게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그 위약금 플러스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둘의 법리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보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위약금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위약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약금이 뭐 위약벌이 뭐 3배로 놓으면은 무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약벌과 위약금의 차이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 위약벌은 다 됐고 징벌이고요. 위약금은 다 됐고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위약금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가 있지만 위약벌은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약벌과 위약금을 동시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위약금, 위약벌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넣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200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계약서 상에서. 유리하게끔 하시면 돼요. 근데 위약벌을 뭐 10배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안 되고요. 그냥 계약 금액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뭐 3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것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은 법원에서 정하기 때문에 초반에 계약서에는 위약금을 세게 넣어도 무효가 아니에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거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거지 무효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법리적인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퇴사자의 영업비밀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정사항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와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금 다르죠. 상당한 것은 정말 시스템적으로 갖춰줘야 되는데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예요. 누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이 정도의 회사에서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만 하면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사자들이 그 영업비밀 때문에 많이 그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뭐 보통 특허와는 좀 다릅니다. 특허는 발명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신규성과 뭐 진보성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출원한 시점이 되게 중요하고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영업비밀은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즉 노하우까지 영업 노하우까지 망라하는 게 영업비밀이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건 비공지성하고 그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밀관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관리하지 않는 오픈된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 앞에는 외부 유출용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대외비 이런 식으로 적어놔야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 영업비밀 관련해가지고 디지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보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한테 온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업체인데 그 업체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오너가 자신들이 이제 키웠다고 주장하는데요. 키웠던 그 직원들이 그 팀이 대거 퇴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스를 카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업을 버젓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너와 그 직원 사이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소스를 이용했네 뭐 아니네 하는 걸로 서로 다툼,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 속가액은 1억이 넘는 소송으로 돌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계약서로 어떤 명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사가 발생하면은 영업비밀 보호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애초에 노무계약을 할 때부터 근로계약을 할 때부터 이 영업비밀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또한 경업금지라고 해서 같은 동종의 일을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근로자의 어떤 퇴직전 지위 등을 고려해가지고 그 범위를 결정하는데, 일단은 근로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보시면은 이제 법원 판례입니다. 법원에서 이걸 또 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업금지 기간은.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는 전문가에게 경업금지 약정이 언제까지가 유효한지 그거를 꼭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법리적으로, 법 기술적으로 그냥 5년, 10년 이렇게 해버리고 일단은 겁을 준 상태에서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은 그 기간이 낮춰지겠지만, 오너는 그 기간이 낮다는 것만 알고 직원은 이거는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인을 할 수만 있다면 5년에서든 10년에서든 받아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법리적으로 다투자라고 얘기하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보호하고, 오너만 정확히 법적으로 몇 년인지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약 1년 혹은 2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사와 혹은 형사로 이어져요. 귀결돼요. 결국에는 계약서 이행을 못하게 될 경우에 혹은 이중계약을 할 때는 오너는 형사적인 리스크까지 같이 받습니다. 또한 민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너가 대금을 결제받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원청으로부터 어떤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제기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재산을 은닉을 다 시켜버린 거, 혹은 그냥 상관례에 의해서 계약서 없이 진행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추심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민사와 형사를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민사로 해도 권리만 확인하실 뿐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형사배상제도를 통해서 민사의 권리를 확보하고 아예 그냥 민사를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거래를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사로 보통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소송은 결국에는 증거 싸움인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계약서, 그리고 카카오톡 내용, 그리고 문자 메시지, 그리고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특히 계약서가 있으면은 이거는 처분 문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쉬운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가 없거나 혹은 계약서가 잘못 쓰여질 경우, 혹은 계약서의 해석이 아주 많은 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이 계약서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증거가 없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증거를 확보하는 단어들을 제시하고 증거를 확보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비밀 녹취가 가능한가는 제가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법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전화 녹음 이거 다 됩니다. 녹취를 통해서 공증받으시면 돼요. 뭐 부분적인 내용이라서요. 지금까지 이제 계약서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영미법에서 이제 그러니까 계약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Contract Law라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한 법이. 근데 영미법을 많이 따라와요. 우리나라 법이 영미법이 많이 뒤쳐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미법에서 계약법을 얘기를 할 때는요, 당사자 간의 일단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근데 사적 자치의 영역이 어떤 공적인 영역에 위배되는지 첫 번째 보고요. 사적 자치의 영역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만 봅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양 당사자의 당연한 인적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거래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준 만큼 반대급부, 급부와 반대급부의 내용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 게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의 이행에 대한 기간, 그 기준점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행지체, 이거에 대한 기준점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 녹아 있는 그 기술적인 문장들이 할 수 있다, 한다, 뭐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계약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이에서는 계약서는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갈등의 여지가 있고 혹은 믿는 사이들끼리 되게 돈독하게 신뢰관계를 좀 더 만들어주는 게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만약 계약서 쓸 시간이 없다면 녹취라도 하시고요. 그리고 냅킨에다가라도 당사자 간의 그 내용들을 좀 써놓으셔서 사인만 있어도 그건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만큼 계약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계약서가 오너의 리스크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리스크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협조를 받으셔야 돼요. 이곳처럼 무수히 많은 오너들이 있는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계약서가 갖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오너에게 리스크를 줄 수 있으며 오너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검찰이나 법원에서 오너는 항상 그 경계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는 변호사나 아는 지인이 아닌, 검색이 아닌 정말 오너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하십시오. 블리스 네트워크스는 그러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리스 네트워크스 대표 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